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만 믿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었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솔직히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셨는데 사지 멀쩡한 저희 아버지가 돈을 벌기는커녕 노름에 빠져 한량 같은 생활만 계속했어요. 툭 하면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난리를 치곤 했었죠. 어머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줘봐요. 맨날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어디 꿍쳐놓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꿍쳐놓은 돈이 있긴 어디에 있어. 너 또 집에 있는 돈 탈탈 털어다 노름판에 다 쏟아 부으려고 그러지? 이 애들을 봐서라도 정신을 좀 차려 이놈아. 애비라는 놈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아우, 왜 또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나가서 크게 한탕 따오겠다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어이구,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쓸데없는데 돈 갖다 쓰지 말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네 애들 먹여 살릴 생각을 해. 저희 아버진 할머니한테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여동생한테도 막무가내로 행동하셨습니다. 저희를 자식이 아니라 돈만 갉아먹는 벌레로 보는 건지 밥 먹을 때도 매번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야, 너네 반찬 좀 작작 먹어. 나 어릴 땐 찬밥에 김치 한 조각만 줘도 맛있게 먹었어. 너희 할머니가 너희 반찬 만들어 주느라고 나한테 줄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다고 하잖아. 아버지가 그러실 때마다 할머니가 화를 내긴 하셨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밥이라도 안 굶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열심히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니까 제 몸에서 땀 냄새가 좀 났었나 봐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절 놀리고 무시하더라고요. 저희 반에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부잣집 아들 최상철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저를 괴롭히는 주동자였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네 땀 냄새 때문에 내 코가 다 썩겠다. 구질구질하게 신문이나 돌리고 다니는 주제에 학교는 뭐하러 다니냐? 그냥 학교 때려치고 저기 다리 밑에 가서 구걸이나 하지 그래? 뭐라고? 야, 최상철. 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나처럼 새벽마다 신문 돌리는 기분이 어떤 건 줄도 모르지? 넌 으리으리한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지 몰라도 난 이렇게 신문이라도 안 돌리면 당장 내일 밥을 굶어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돌리든 말든 넌 신경 꺼. 그럼 신경 안 쓰이게 네가 꺼지던가. 네가 냄새나는 몰골로 내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라는 거야? 내가 네 앞에 알짱거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알짱거리는 거겠지. 남의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난 이미 잘하고 있거든. 너 우리 학교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거 모르냐? 넌 가난한 부모한테서 돌대가리까지 물려받았잖아.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최상철이 그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저를 비웃더군요. 최상철이 집안도 부자인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서 학교에서 걔를 따르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게다가 걔네 부모님이 학부모회 회장이라서 학교에서도 입김이 좀 센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도 최상철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상철은 제가 가난하니까 만만해 보였는지
툭하면 절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낸 적도 있었는데 최상철은 그거 가지고도 저한테 시비를 걸더군요. 야, 너 이번에 급식비도 못 냈다며? 도대체 집안이 얼마나 거지짓구석이길래 급식비도 못 내냐? 그것도 못 낼 정도면 그냥 땅파서 흙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급식비를 못 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돈 많은 너나 급식비 내고 잔뜩 먹어. 괜히 나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말고. 참나. 나한테 설설기면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너무 센 거 아니야? 야, 너 불쌍해서 그러는데 내가 인심 좀 베풀어 줄까? 나 오늘 지각해서 화장지 청소 당첨됐거든. 네가 앞으로 나 대신 화장지 청소 다 해준다고 하면 내가 그깟 급식비 조금 지원해 줄게. 넌 돈 없으니까 그렇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각했으면 네가 직접 화장지 청소해. 괜히 청소하기 싫으니까 급식비 핑계로 나한테 떠넘기는 거잖아. 청소하기 그렇게 싫으면 지각을 하지 말던가. 나도 지각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이거 먹고 가라 저거 먹고 가라 하는데 어떡하냐 그럼? 난 가난한 너와는 달리 몇 끼니마다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다 먹으려면 오래 걸리거든. 아참, 화장지 청소 하나로 급식비 내주긴 좀 아까우니까 너 이제부터 집에 갈 때 내 가방 좀 대신 들어라. 고귀하신 내가 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 고귀하긴 개뿔. 너 네가 잘난 줄 알지? 부모님 덕에 분수에도 맞지 않게 호요식하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남 깔볼 시간에 인성이나 더 갖출 생각해. 저는 너무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철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 나 부모님 덕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그럼 너도 부모 좀 잘 만나지 그랬냐? 얘들아, 너네도 지금 김종민 쟤가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알지? 이래서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고 팔자가 좋아야 돼. 제발,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기껏 할 줄 아는 건 주둥이 나불거리는 것밖에 없잖아. 최상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또 깔깔거리며 절 비웃더군요. 저는 그런 놈이랑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최상철의 패거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최상철한테 대놓고 맞서 싸우지 못하지만 뒤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재덕이라는 친구가 저 대신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종민아, 너 언제까지 상철이 그놈한테 당하면서 살 거야? 솔직히 덩치도 네가 더 크고 힘도 네가 더 센데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잖아. 됐어. 학교에서 싸우면 부모님 불러오라고 할 거 뻔한데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학교에 불려오면 큰일 나. 나 그럼 최상철 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돼지게 혼날 수도 있어. 그러자 제덕인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더군요. 그래도 제덕이처럼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도 들들 볶이고 집에서도 찬밥 취급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가 딱 한 번 절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더군요. 종민아, 잘 있었니? 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저한테 흰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엄마가 우리 종민이한테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엄마 이제 다른 아저씨랑 결혼해.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너희를 만나러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데 써.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인사라뇨.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나 좀 데려가요. 나 아빠도 싫고 다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데려가라고요.
미안하다, 종민아. 엄만 그럴 수가 없어. 앞으로 할머니랑 아빠 말 잘 듣고 정혜랑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엄마의 옷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희 엄만 제 손을 뿌리치고 매정하게 가버리시더군요. 그게 제가 살면서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주고 간 봉투엔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 돈마저도 집에 가져갔다가 아빠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뿐인 여동생과 의지하며 학창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나 무서워. 이제 우리 편 들어주는 할머니도 없으니까 어떡해? 나 맨날 소리 지르는 아빠 때문에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정혜야, 걱정하지 마. 아빠 대신에 이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무슨 일 있어도 항상 널 지켜줄게. 그 후 저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비가 없어서 결국엔 자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저는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유흥업소 웨이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두 분이신가요? 아, 네. 금방 아가씨 맞춰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인사성도 바르고 똘똘하구만. 자, 내가 잘 부탁하는 의미로 팁 좀 주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몇만 원씩 팁도 받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술장 사다 보니 술 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나 억지를 쓰는 손님들도 꽤 많았어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넌 저 딴 애를 아가씨라고 지금 들여보냈냐? 연예인급은 아니어도 적당히 예쁜 애로 데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아까 내가 팁 준 거 3만 원 다시 내놔. 빨리 안 내놔? 손님, 죄송하지만 이미 주신 팁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른 아가씨로 바꿔드릴게요. 됐으니까 팁 다시 내놓으라고. 이게 진짜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릴래?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사장님한테 얘기해봤지만 사장님도 별 수 없다는 듯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억울해도 네가 좀 참어. 이 바닥이 원래 손님이 왕인데 어쩔 수 있냐? 돈 벌고 싶으면 손님이 아무리 개처럼 굴어도 바짝 엎드려야지 뭐. 저는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진 그때까지도 계속 노름에 빠져 계셨기 때문에 집세에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다 벌려면 제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여동생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생 끝에 결국 저희 여동생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지만 여동생을 대학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아버진 허구한 날 사고만 치기 바빴습니다. 툭하면 싸움질을 해서 경찰서를 가기도 하고 식당에서 무전 휴식을 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가서 돈을 물고 사정을 할 때도 많았어요. 참나, 아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쪽 아버지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더구만.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식당에 발 들여놓는 순간 쫓아내버렸을 텐데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당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다신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외상값 가져왔으니까 받아주세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항상 남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여동생이 많이 속상했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아빠 뒤치다거리 그만하고 오빠도 오빠 꿈을 찾아.
오빠 예전부터 경찰 되고 싶어 했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준비해봐. 사실 전 어릴 때부터 경찰이 꿈이었어요. 제가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의롭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학교에서건 사회에서건 정의롭지 않은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힘들고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지켜주고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진 그것도 못마땅해 보였는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야, 네가 무슨 경찰이야? 그런 거 공부할 시간에 가서 돈이나 벌어와. 남의 자식들은 돈 벌어다가 애비한테 용돈도 턱턱 준다는데 넌 자식으로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여기서 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는데요? 아버지야말로 부모로서 저희한테 해주신 거나 있으세요? 맨날 집에 있는 돈 가져다가 사고치기만 하지. 저희한테 아버지 노릇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저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괴롭히지 말고 그냥 사라져 주세요. 제발 사라지시라고요. 뭐라고? 감히 애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애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요. 저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쳐요. 제발 부탁이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좀 살려주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울분을 토해내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버지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진 그렇게 술과 노름을 좋아하시더니 결국엔 제가 29살 때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니 장례식을 치르긴 했지만 솔직히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을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저를 불효자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일도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드디어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거든요. 제 여동생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빠, 정말 잘했어. 난 오빠가 꼭 합격할 줄 알았어. 오빠처럼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경찰관이 될 거야. 고맙다, 정혜야. 이게 다 옆에서 응원해준 네 덕분이야. 그때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살던 제 친구 제덕이도 저를 많이 축하해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힘든 10대와 20대를 지나 20대 막바지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관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경찰로 근무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뿌듯하고 좋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동료랑 같이 순찰을 돌다가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힘없이 비틀거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여자가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근처에 병원 응급실이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119를 부르는 것보다 경찰차에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쓰러진 그 여자를 경찰차에 태운 후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 좁은 경찰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땀이 비 오듯이 흘렀지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여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리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그 여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자분이 평소에 저혈압이 심해서 저혈압 쇼크로 쓰러지신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고혈압보다도 저혈압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경찰분께서 제때 응급처치를 잘하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아까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길바닥에 그렇게 쓰러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날 사람 한 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여자가 경찰서에 음료랑 빵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어? 그때 쓰러지셨던 그분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시원하게 음료수랑 빵 좀 드셔보세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가 근무하는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만에 안색이 좋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혼자 시를 읽거나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날도 쉬는 날이라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갑자기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 경찰관님 아니세요? 그건 바로 한 달 전 제가 목숨을 살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러 오셨나 보죠? 네, 쉬는 날인데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시집 좀 읽고 싶어서요. 그나저나 경찰관님은 뭐 하세요? 아, 저는 시 쓰는 게 취미라서 혼자서 좀 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읽으신다니 저랑 취미가 비슷하시네요. 우와, 저는 시를 읽을 줄만 아는데 쓸 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제일 좋아하는 시는 뭐예요? 어,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시 들어보셨죠? 어머, 저도 그 시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쩜 저랑 이렇게 취향이 비슷하세요. 진짜 신기하다. 그날 전 그 여자와 카페에서 한동안 얘기를 나누고 처음으로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주 만나다 보니 결국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처가에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소에 수수하게 하고 다녀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비 장인이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집안이 엄청 잘 살더라고요. 예비 처가가 68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되걸같이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 장인께서 제 결혼을 반대하시더군요.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네. 자넨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재산도 없다고 했지. 나 우리 소라 그런 고생길에 들여보낼 생각 추호도 없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만 돌아가게. 아버님, 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소라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제가 더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소라를 힘들게 하진 않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절 믿어주십시오. 글쎄, 안 된대도 그러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사람들이 괜히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하는 줄 아냐고. 난 이 결혼 절대 반대니까 그만 물러가게.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더 찾아가서 허락해달라고 빌었지만 매번 퇴짜를 맞기 일쑤였어요. 물론 저도 예비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대기업까지 다니는 딸내미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절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비 장인 장모님께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이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윗감으로서 모자란 점이 많고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겉모습이 아닌 제 내면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노름에 빠진 아버지와 편찮으신 할머니 밑에서 정말 힘들게 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가난하다고 무시를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약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이악 물고 경찰관이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뿐인 제 여동생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관이라는 제 꿈도 이루었고요. 비록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살려는 의지와 생활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 재력과 환경보다는 저의 굳은 의지와 마음이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시고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비처가에 찾아갔어요.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아유, 우리 딸이랑 결혼 못 시킨다니까 왜 또 왔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겠나?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내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비 장인 장모님께 애원을 하더군요. 아빠, 엄마, 이 사람 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자라온 배경이랑 갖고 있는 재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인데 여기서 더 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결혼 좀 허락해 주세요. 저 오빠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 조용히 하지 못해?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떼쓴다고 될 일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예비 장인어른께 가져간 편지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그냥 돌아갈 테니 그 편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받으시고선 저한테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예비 장인 장모님께 진심을 다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제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드디어 제 진심을 알아주시더군요. 얼마 후 아내를 통해 저보고 집에 와보라고 하시더니 저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내가 그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자랐더구만. 그 편지를 보니 나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차마 자네를 매정하게 내치지 못하겠더라고. 아버님, 저를 내치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유, 성격이 이리 급해서야 원.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보게. 사실 나도 자네처럼 어릴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 자네가 당해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당하면서 살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많지 않은 경찰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쉽게 자네를 허락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한텐 똑같은 걸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버님의 그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고맙네. 사실 우리 소라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했네. 저혈압이 심해서 식단 관리도 하고 있긴 하지만 한 번씩 그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 그래도 평소엔 단순 기절 수준이었는데 자네랑 만났던 그날엔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들었네. 그런데 자네가 우리 소라 목숨을 살려줬다며. 내가 그것 때문에 자네를 반대하면서도 마음에 항상 걸렸는데 자네의 편지를 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그냥 자네를 받아주기로 했네. 돈을 떠나서 자네 같은 사람은 사람 자체가 재산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라랑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절대로 아버님 실망 안 시켜드리고 소라랑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예비 장인 장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제덕이도 제 결혼을 엄청 축하해 주더라고요. 종민아, 진짜 축하한다. 이제 네가 나보다 결혼 선배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네가 선배로서 이것저것 알려줘야 돼. 알았지? 그럼. 그러니까 너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날 생각이나 해. 맨날 말로만 부러워하지 말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던 저희 장인 장모님이 결혼 후에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더군요. 한 번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제 여동생을 처가에 불러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김서방한테 물어봐서 사돈 처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번 차려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이걸 다 저 때문에 차려주신 거예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화려한 밥상은 처음 받아봐요. 제가 저희 오빠랑 새언니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요. 저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제 여동생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긴. 우리 김서방이 우리한테 워낙 잘하니까 우리도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우리가 김서방을 사이로 맞아들였지만 지금은 거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딸한테도 엄청 잘하고 우리한테도 어찌나 사근사근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김서방이 우리 아들이니 사돈처녀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둘 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 없이 힘들게 자랐다고 들었는데 이젠 우릴 그냥 부모라고 편하게 생각하게. 아휴,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사돈어른을 편하게 생각하겠어요.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말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가 정말로 사돈처녀를 딸처럼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내까지 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요, 아가씨. 우리 엄마 아빠가 빈말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렇게 종종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설마 싫은 건 아니죠? 아유, 싫을 리가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얼떨떨해서 그렇죠. 하여튼 우리 오빠가 장가 하나 잘 갔다니까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선 정말 감사하게도 저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한테까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 후 아들도 둘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때는 가난해서 무시를 당하던 제가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제 친구 제덕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제덕아, 결혼 진짜 축하한다. 앞으로 재수 씨랑 알콩달콩 잘 살아. 고맙다. 내가 너희 부부만큼만 잘 살면 소원이 없겠다. 오늘 우리 동창들도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피로 현장에서 오랜만에 인사나 좀 나눠. 그렇게 제덕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역시나 저희 동창들이 여러 명 와 있더군요. 그런데 그중엔 반갑지 않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최상철이었어요. 최상철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와서는 절 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김종민이잖아? 너 아직도 제덕이랑 친하게 지내냐? 하여튼 제덕이 이놈은 어릴 때부터 불쌍한 놈 옆에 붙어서 같이 다니더니 아직까지 너한테 동정심을 못 버렸나 보지? 무슨 소리야? 제덕이 날 동정해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나랑 우정이 워낙 끈끈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는 넌 쓸데없이 여긴 왜 왔냐?
재덕이가 초대했을 리는 없을 텐데 설마 네 마음대로 여기로 온 거야? 아니, 애들이 재덕이 결혼한다고 알려주길래 따라왔지. 그나저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설마 네 마누라냐? 참 끼리끼리도 만난다. 딱 보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 한 푼 없는 여자 같구만. 최상철은 다짜고짜 저희 와이프를 보고 시비를 걸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 대신 나서더라고요. 어머, 저희 남편 동창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한 푼 없어 보이나요? 저 그래도 나름대로 꾸미고 온 건데. 참, 그걸 몰라서 물어요? 요즘 그 나이 때 여자들은 명품 하나씩은 다 걸치고 다니는데 딱 보니까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구려 옷 사서 입고 온 것 같구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서 딱 보면 다 알아요. 종민이 제 능력에 괜찮은 여자랑 결혼했을 리는 없고 분명히 그쪽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집안 딸이겠죠. 아, 제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 그쪽 분은 얼마나 잘나셨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 직업도 빵빵하고 재산도 많으시겠죠? 뭘 당연한 소릴. 내가 이래봬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땡땡 회사 알죠? 내가 거기 정직원이라고요. 종민이 수준이나 되니까 그쪽 같은 여자 만나지. 아니, 솔직히 나 같은 대기업 직장인은 거들떠도 안 볼 수준이거든요. 나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여자가 몇인 줄이나 알아요? 이게 바로 땡땡 회사 정직원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뜻밖에도 최상철의 입에서 나온 회사 이름은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내는 피식 웃으며 최상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 그 회사 저도 다니는 회사인데 혹시 어느 부서에 다니세요? 제가 저희 회사 인사과장님이랑 친한데 이름만 딱 말하면 어느 부서에서 몇 년 근무했는지 바로 나오거든요. 여보, 저 친구분 이름이 뭐야? 내가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게. 요즘에 대기업 다닌다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자 최상철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친구 사이에 뭘 직장까지 정확하게 따지고 그럽니까? 그쪽이 먼저 직장 따지시지 않았나요? 저보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한 푼 없어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확실하게 따지자고 얘기한 건데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최상철한테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그만 좀 해. 도대체 언제까지 허세 부리면서 살 거야? 너 땡땡 회사 정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 하청업체 다니잖아. 그래, 한두 살도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너 괜히 종민이가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온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렇지? 그러게 한 번 결혼했으면 똑바로 좀 살지. 바람을 피우긴 왜 피우냐? 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놓고 괜히 부러우니까 저러고 있어. 알고 보니 최상철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이혼 경력도 한 번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진실을 말해주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러더군요. 야, 너희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은 대기업 하청업체 다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바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거든?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혼 한번 한 게 어때서? 이혼 한번 해본 것도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야. 알아?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최상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저랑 우리 그 일을 엄청 무시하시길래 진짜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하청업체 다니면서 대기업 정직원인 척 거짓말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는 게 있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건 좀 너무했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 그러는 그쪽 남편이야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쥐뿔도 없는 거지거든요. 우리 남편이 왜 거지예요? 지금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랑 결혼해서 예쁜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도대체 뭐가 거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저희 남편이 아니라 그쪽이야말로 거지인 것 같은데요. 암만 명품으로 치장하면 뭐해요? 마음이 가난한데. 안 그래요?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마음이 가난하다고요?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똘똘 뭉친 걸 보니 마음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네요. 그러는 그쪽이랑은 달리 저희 남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긴 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가에서 쓰러져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절 구해주기까지 했다고요. 당신같이 인성 더러운 사람하고는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뭐? 급이 달라? 야, 너 말 다 했어? 너 내가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어디 지방울 만한 게 까불고 있어? 최상철은 그렇게 얘기하며 저희 아내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상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야말로 까불지 마. 너 지금 재덕이 결혼식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너 나이 먹곤 그 더러운 인성 좀 고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정신 연령이 중학생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가 네가 왕처럼 군림하던 그 중학교 교실인 줄 아냐고. 아, 뭐 어쩌라고. 거지 집구석에서 태어난 흙수저 주제. 너 같은 건 아무리 바락해봤자 내 발끝에도 못 따라오거든? 넌 그냥 예전처럼 내 애완견 노릇이나 해. 애완견 좋아하시네.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한 거 내가 명예훼손죄에 모욕죄로 수갑 채워놓을 수가 있어. 너 한번 깜빡이 들어가 볼래? 네가 뭔데 나한테 수갑을 채운다는 헛소리야? 네가 뭐 경찰이라도 돼? 그래, 나 경찰이다. 너같이 나쁜 놈들 잡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됐다고.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너 같은 놈들한테 당하기만 하면서 살 줄 알았냐? 나 이제 너 같은 놈 정식으로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알아? 웃기시네. 네가 무슨 경찰이야? 경찰이 뭐 개나 소나 되는 건 줄 알아?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최상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너 제발 그만해. 종민이 이제 경찰 맞아. 이제 어릴 때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때 종민이가 아니라고. 너 종민이한테 오늘 아주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 뭐, 뭐라고? 종민이 저놈이 진짜로 경찰이란 말이야? 아유, 재수없게 진짜. 재수없는 건 네가 아니라 나겠지. 난 오늘 재덕이 결혼 축하해주고 싶어서 와이프까지 데리고 여기 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네 얼굴을 보는 바람에 기분 잡쳐버렸잖아. 왜? 아까처럼 나한테 막말해보지 그래? 그럼 내가 다 녹음했다가 경찰서로 끌고 가줄게. 설마 꼴에 경찰은 또 무서운 거냐? 야, 내가 무슨 막말을 했다고 그래? 아유, 나 생각해보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가긴 어딜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랑 진지한 대화 좀 더 해야지. 하긴 뭐래. 나 너랑 할 말 없으니까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말라고. 최상철은 그렇게 말하고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 버리더군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걔네 집에 옛날엔 잘 살다가 어느 순간 폭삭 망해버렸대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잘난 척, 있는 척 하느라고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아무도 초대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와서 그렇게 깽판을 치고 간 거였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런데 진짜로 인사과장이랑 친해? 나 아까 당신이 인사과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친하기는 뭐가 친해. 우리 회사에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인사과장님이랑 친한 사이일 리가 없지. 그냥 내가 딱 보니까 그놈이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슬쩍 한번 떠봤는데 역시나 한 번에 낚여버렸네. 아이고, 하여튼 당신도 참. 난 또 진짜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아까 그렇게 나 대신 맞서 싸워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 어릴 때 걔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굳이 자세히 말 안 해줘도 몇 마디 나눠보니까 딱 알겠더라. 원래 어릴 때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었잖아.
그래도 성인 됐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지. 유치하게 그게 뭐야? 그런 놈은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좀 반성하고 본받아야 돼. 같은 동창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성이 다를 수가 있냐고. 그날 저는 아내 덕분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무시당했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그때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순도순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뒤에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여동생의 혼수까지 다 해주셨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딸 결혼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우리 딸 기 살려주고 싶으니까 혼수도 최고급으로 다 골라봐. 돈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다 골라보라고. 아휴, 아버님,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 정희한테 여태까지 잘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말리지 마. 내가 내 입으로 부모 역할 해준다고 했는데 어른으로서 그 약속 어기면 되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선 제 여동생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서 부모님 역할까지 다 해주셨답니다. 제가 아마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좋은 분들은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7년쯤 지났을 때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이제 경찰 일은 그만두고 사업이나 한번 배워보지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 회사를 물려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아유, 아닙니다. 전 아직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버님 회사 경영에 맞는 분은 저 말고 따로 있을 겁니다. 하여간 자네도 못 말려. 남들은 장인이 회사 물려준다고 하면 옳다구나 좋다 하고 직장 때려치울 텐데 내가 이래서 자네를 좋아한다니까. 그래, 자네 같은 경찰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아지지. 그럼 당분간은 좋은 경찰로 남아주게. 언제든지 생각 바뀌면 그땐 나한테 얘기하고. 저는 장인어른이 저를 믿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텐 경찰 일이 더 맞다는 이 생각은 아마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 제덕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덕이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최상철의 근황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요. 종민아, 너 상철이 그놈 소식 들었냐? 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사람 무시하더니 완전히 꼴 좋게 됐더라. 걔 집안도 폭삭 망하고 대기업 하청업체 다니면서 명품은 주렁주렁 걸치고 다니던 거 알지? 걔 대출까지 받아서 사채하다가 그거 못 갚아서 지금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난리야. 나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 왔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걔한테 돈을 빌려주냐?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지 뭐. 뭐라고? 아유, 그날 네 결혼식 때 친구들한테 망신당하고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걔가 정신 차리려면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겠냐? 걔 얼마 전엔 꽃뱀한테 사기까지 당했대. 그렇게 여자 얼굴 따지고 부잣집 여자 만난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결국엔 지가 당했지 뭐야. 괜히 여태까지 했던 짓이 있어서 지금 그거 그대로 벌 받고 있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최상철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더군요. 이젠 누구보다도 본인이 초라해져서 더 이상 남을 무시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성을 못 고쳤으니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최상철과 가난한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던 저의 처지가 이젠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저한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족한 저희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와 여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을 끝까지 모실 생각입니다. 비록 제 부모님은 부모답지 못했지만 장인 장모님만큼은 마음을 다해 제 부모가 되어 주셨으니까요.
제 여동생도 늘 두 분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동생도 요즘에 가족이 많아진 것 같다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제서야 찾은 저희 행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도 남의 가정 환경이나 재산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